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규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얘기가 이제 규제 관련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까 저희 스케줄 표상 제목이 이제 의료인공지능 제품의 뭐 인허가 이렇게 됐는데 저 인허가 규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 분야 뭐 트렌드나 이슈들을 뭐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반적인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 규제 동향들, 특히 FD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한국 식약처나 심평원 관련 얘기들 조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50분이면 이게 얘기하기가 꽤 넉넉한 시간이어가지고요. 제가 전반적인 기술 트렌드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기술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FDA가 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참고로 우리 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기획이사이기도 하고 저기 식약처 얘기할 때 보면 그 식약처 첨단 의료기기과 전문가 협의체 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심평원에서 이제 조금 얘기할 때도 같이 그 협의체 위원으로 얘기해가지고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바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COI고요.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업에 뭐 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COI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뷰노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이런 쪽이랑 이제 COI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제 소개 들을 때 항상 먼저 보여드린 거지만 잡스가 두 가지 융합한다고 했었고 저는 세 가지 융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오늘 뭐 말씀드릴 전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그 중에 이제 의료인공지능도 이 세 가지 분야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뭐 글도 쓰고 있고 뭐 책도 몇 권 내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작년 이제 거의 1년 넘은 책인데 상당히 이슈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이슈도 또 많이 있고 기술적인 트렌드 사실 좀 많이 바뀌었고요. 연구의 트렌드도 그러하고 결국에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규제가 지금 변화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FDA 등등은 지금 규제의 근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걸 이제 뭐 쓰나미에 비유해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적인 트렌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겠지만 뭐 이런 미국이든 이런 글로벌이든 투자 규모나 투자 건수나 이렇게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유니콘은 3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왜 이런 뭐 유니콘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스타트업 사업은 아니지만 한국 왜 없는가? 그 중에 유력한 그 얘기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겠습니다. 이제 뭐 헬스케어 이런 거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전반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체 헬스케어 중에서 이제 의료 분야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또 헬스케어 중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이지요. 그 중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은 의료와 겹치기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어떤 부분은 겹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규제를 받는 것이고 이쪽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규제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을 긋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 최근에 이제 뭐 FDA든 식약처이든 변화를 하는 것들이 이런 그 기술적인 혹은 어떤 그 어려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전 정보 분석이든 뭐 모바일 헬스케어이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옆방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디지털 치료제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라서 인공지능만 얘기를 해야 하지만 그게 더 크게 보면 이제 SMD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테라피틱스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잠깐 드리고 나중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메디슨 얘기하지만 결국 일상적인 의료가 결국엔 될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의 허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규제이든 뭐 수가이든 뭐 그런 문제들이 되겠지요. 본론으로 약간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이제 규제가 바뀌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이 SAMD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흔히 SAMD라고 하기도 하고 뭐 SAMD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SAMD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도 다 다르게 부릅니다만은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고 부르는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자이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되어 뭐 흔히 쉽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게 SIMD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요거는 이제 SIMD는 Software as a Medical Device여가지고 소프트웨어 aloone으로 이제 의료기기가 되는 것이고, SIMD는 Software in the Medical Device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 뭐 하드웨어, 뭐 MRI 기기에 들어있고 이런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SIMD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구조도인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와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와 이렇게 이제 그 겹치는 부분에서 SIMD가 들어가는 건데, 기존의 하드웨어 우리 그 예를 들면 뭐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손목에 차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 기반의 의료기기가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료기기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의료기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뭐 그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이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옆방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도, 그러니까 요거는 요 세 가지는 제가 구분한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IMD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는 인공지능 약간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이제 뭐 워낙 많이 관심 있으시겠지만, 되게 인간과 뭐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힘을 합칠 건가, 합쳐가지고 더 좋은 의료를 만들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은 진료과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요 논문들은 보시면 오늘 뭐 다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그러니까 그 전문의만큼 잘한다, 혹은 전문의보다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 되겠고요. 저는 인공지능 아까 그 벤 다이그램 잠깐 나왔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아주 러프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복잡한 의료 데이터 분석해서 인사이트 도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지금 규제도 거의 두 번째로 지금 맞춰가지고 있는데, 그 영상 의료 데이터, 눈으로 원래 사람이 보고 판독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주로 딥러닝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연속적인 데이터의 모니터링하고 예방 예측 의료 구현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시각처 등등에서도 이제 두 번째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확대해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복잡한 의료 데이터, 이게 좀 함축적인 의미인데, 뭐 주로 EMR 데이터들이고요. 여기 유전체 데이터나 심평원, 뭐 보험사에 들어있는 클레임 데이터 같은 것들, 혹은 임상시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유형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왓슨 포 온콜로지가 이제 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 뭐 아시겠지만 왓슨 포 온콜로지가 지금 뭐 길병원 등등 해가지고 7, 8개 병원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이제 의료기기냐 아니냐가 한동안 논란이 됐었지요.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거 환자 데이터 넣어가지고 에스크 왓슨 버튼 누르면 이런 레지멘들 추천해주고 뭐 그런 것인데,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은 이게 의료기기가 아닌 걸로 분류가 되어 있고, EU에서는 또 의료기기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실제 규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혹은 요거는 구글이 작년에 낸 논문인데, 그 EMR 데이터, 입원한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환자가 이제 입원 중에 사망할 건지, 뭐 장기간 입원할 건지, 뭐 재입원율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논문이고요. 이건 올해 초에 중국 논문인데, 소아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EMR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커먼 디지즈 이제 진료하는, 의사처럼 이렇게 디덕션 해가지고서 진료하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요거는 그 GP at hand라 그래가지고, 이건 영국의 NHS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챗봇의 그 원격 의료 결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빌론 헬스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이 만든 GP at hand라고 하는 요게 앱 이름인데, 이렇게 이제 챗봇으로 처음에 진료를 받아가지고 약간 트리아지 비슷한 걸 해가지고서 여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영국도 여러 가지 나름의 아시겠지만 그 의료 시스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접근성이 낮아가지고서 이런 원격 의료 같은 걸로 바로 연결을 해주는 뭐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이런 챗봇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가장 요즘 핫한 부분인데요. 영상으로 데이터 관련인데, 요 그림이 요즘에 저도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미국 가서 보고 제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거죠. 올해 초에 이제 2월 달에 자마의 에디터가 그 스탠포드 대학병원의 그랜드 라운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일단 메디컬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잘한다고 하는 논문을 이제 안 받겠다고 했지요. 그걸 이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클리니컬 임팩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이만큼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다. 그래서 지금 규제 관련 같은 것들도 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의료기기 인허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가 얘기할 때 뭐 내카든 심평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클리니컬 임팩트를 보겠지요.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 특히 영상에서 우리가 클리니컬 임팩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이제 대부분이 의료 영상에 대한 인허가들입니다. 미국엔 지금 한 30개 정도 내외로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파악하기 힘든데 하여튼 30개 내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요거 두 가지 애플워치의 심전도 측정하는 거나 아니면 라이브코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심전도 측정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요거 빼고 나머지 모두는 영상입니다. 요건 올해 초에 이제 에릭 토펄 박사님이 쓰신 논문에 나오는 그 그림이고요. 요건 제가 몇 가지 팔로우한 것들이고, 요거는 한국에 있는 FDA 식약처가 지금까지 인허가한 목록들인데 한국에서는 전체가 이제 다 영상 의료 영상 기반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식약처 미팅 같은 거 해보게 되면은 임상시험 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허가받은 것들은 꽤 많아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도 굉장히 많이 또 인허가를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 이제 뭐 진료과별로 봤을 때에도 아시다시피 이런 영상학과 이 인공지능이나 병리과에도 이제 병리 데이터 이미지 분석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피부암, 뭐 사진 찍어가지고 멜라노마, 흑색종 같은 거 본다든지 아니면 뭐 안저 사진 봐가지고서 당뇨성 망막병증 이런 거 본다든지 다 이미지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더 나아가지고 연구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면 이건 작년 중국의 연구인데 이건 비디오입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 우리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 사진과 비디오의 모두에서 검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논문 안 가졌지만 올해 초에 논문을 보시면 RCT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유의미한 클리니컬 임팩트가 있다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영상 쪽으로도 그러니까 비디오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최근에 재미있는 트렌드가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예를 들면 뭐 MRI, 병리 뭐 이런 거 이제 봐가지고 단순 판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이게 병리 데이터를 판독한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올해 초에 네이처 메디슨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병리 이미지 봐가지고서 이 면역 항암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뭐 우리 바이오마커 중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유전자 검사하고 등등 해야 됩니다만은 이 병리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요거는 인스테이블한 거, 요건 스테이블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아예 해버린다고 하든지 뭐 AUC는 0.8 중반 정도입니다만은 혹은 요거는 루닛의 이제 논문인 올해 아스코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이런 걸 보시면 이제 PDL1이 또 바이오마커거든요. 그래서 이거 삼성서울병원이랑 같이 연구하신 겁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병리 데이터 분석한 거 그 자체의 스코어가 PDL1 기존에 알려진 바이오마커와 애디티브 이펙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게 되면은 PDL1보다 오히려 반응성을 얘가 더 잘 예측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기존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방으로 예측으로 구현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보시면 거의 뭐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날 때 모르시지 않듯이 되게 많은 센서 같은 것들이 자동차든 비행기든 붙어 있어가지고 큰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 우리가 이런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아니면 이제 뭐 NICU, ICU 같은 데 보면 센서를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하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예방 의료, 예측 의료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24시간 앉아가지고 보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규제적으로는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sepsis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존스 홉킨스 사례인데 이건 성인 환자들이 뭐 일반 병동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septic shock, 그러니까 폐혈증 쇼크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요거 아까 그 이상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최근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EMR 데이터 분석해가지고서 그 급성 신장 손상 AKI를 48시간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발표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 시그널 봐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혈당 데이터 최근에 연속 혈당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엔 특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혈당 수치의 그 트렌드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들과 함께 이제 이 뭐 식습관 같은 거 등등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뭐 이런 그 혈당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요거는 요건 FDA 인허가 받아가지고 요 기업은 상장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리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지오 패치라고 하는 패치입니다만 요거 붙여가지고 EKG 측정하게 되면 요걸로 이제 그 올해 초에 네이처 메디슨 논문 나온 거 보게 되면 카디올로지 샘들보다 딥러닝이 더 잘 부정맥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12개 모두.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사례라든지 혹은 작년 9월 달에 이제 아시겠지만 애플워치 4 나오면서 심전도 측정하는 거, 그 측정한 걸로 이제 AFib 심방세동 측정하는 거는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를 FDA에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세 번째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요거는 이제 뷰노하고 세종병원이 같이 개발하신 건데 심정지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뭐 연말이든 내년 초든 이제 시약처에 이제 인허가 그 서미션 하셔가지고 리뷰를 받게 되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CMD 중에서 인공지능에 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프리서트, 그러니까 FDA의 프리서트를 말씀드리려면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 페어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요 회사를 아시면 좋은데요. 이거 어떤 거냐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약처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스몰 몰레큘이 약이 처음에 나왔고 그중에 이제 뭐 그 다음에 항체나 뭐 바이올로직스 이런 거 나왔고 지금은 뭐 셀 테라피, 지인 테라피 이런 거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해가지고서 이 소프트웨어를 약처럼 쓰겠다 뭐 이런 게 이 새로운 카테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옆방에서 하시는 거 보더라도 한국에도 지금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쁘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FDA 리뷰하고 있는 아이패드 게임인 치료제인데요. 알켈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소아 ADHD 치료용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학회 가가지고 직접 듣고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CEO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은 야 우리가 치료 효과가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happen to be 그 형식이 게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여튼 뭐 치료제의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CMD의 일종입니다.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인 것이지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페어 세라피틱스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고 지금 이제 거의 유일한 아까 보니까 사실 저도 팔로우 못한 게 이번 달에 지금 인허가 받은 게 또 있던데 하여튼 그 최초로 FDA 인허가 받은 디지털 세라피틱스는 페어 세라피틱스 이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중독 치료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도 9월 달에 처음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 CBT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원래 중독 치료하는 거에 더해가지고 이 앱으로 CBT를 제공하게 되면은 뭐 임상 연구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한 것이 중독을 참을 수 있는 앱스런스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리텐션도 좋아진다. 이런 걸 증명해가지고서 약으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18년 말에 이제 노바티스 자회사 중에 산도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해가지고 아예 시장에 출시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요건 단독 약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오피오이드가 완전 에피데믹이죠. 미국에서 아편성 진통제가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그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서 방금 보여드린 위셋은 첫 번째 인허가 받은 거는 오피오이드가 빠졌고요. 그 인디케이션에서 요거는 2018년도 작년 말에 인허가 받은 것인데 요거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산도스랑 해가지고서 시장에 팔고 있고 이게 홈페이지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어디 바이오벤처처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쫙 하면 FDA 서미션 해가지고서 인허가 받고 시장에 나왔다 이런 얘기들인데
요거 이 방금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이고 세 번째 있는 요 파이프라인을 이따가 제가 그 프리설트와 관련해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썩 많이 없어가지고 그 알켈리 요가 말씀드린 그 아이패드 게임으로 ADHD 치료하겠다는 그런 유형인데 뭐 제가 원래 지금 PDF로 가지고 영상 못 보여드리네요. 하여튼 뭐 게임을 아이패드 막 게임하게 되면은 원래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 논문들로 얘들이 임상 연구들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했었고요 미리. 그리고 이제 이게 하여튼 17년 정도에 그 원래 약을 인허가 하는 것처럼 대규모 임상 3차까지 해가지고서 약효를 증명을 했었고, 그걸 이제 인허가 FDA 서미션 해가지고서 약으로 이제 인허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얘들 재밌는 게 뭐냐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수가도 지금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재밌고 신기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이거는 VR인데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PTSD VR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마 많이 아실 테고요. 이제 버추아 비에트남, 버추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 지속 노출 치료 같은 것들을 상담을 원래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VR로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증명한 연구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VR인데 VR을 진통제처럼 쓰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더사이나이, LA는 시더사이나이랑 이 회사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게 되면 게임을 하기도 하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디스트랙션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주게 되면은 이게 실제 사실 진통제랑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애디티브 이펙트 같은 게 있다 아니면 뭐 기초적인 우리 닌텐도나 TV 같은 것보다는 이게 좋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화상 환자 같은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디지털 세라피스 돼가지고 되게 많은 실제 약을 개발하듯이 많은 난관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게 뭐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어려운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FDA 입장에서 되게 지금 아직까지 누구도 가보지가 않은 일이어가지고 요 뒷단은 지금 거의 안 가봤거든요. 아무도 누구도 안 가본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한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SMD의 막 듣도 보도 못한 게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 이런 트렌드에서 이제 우리 FDA가 왜 고민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특히 SMD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든 DTX든지 간에 이 메디컬 디바이스의 범주가 확대가 되고 있다. 혹은 막 듣도 보도 못한 게 막 자꾸 튀어나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SMD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의료기기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하드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FDA도 그렇고 사실 식약처도 지금 보면 심사관들이 다 하드웨어 전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규제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근데 규제를 안 할 때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때 안 하면 안 되지요. 그게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이제 결국에 환자에게 위해가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 말인 즉슨 결국에 또 이제 산업계에서도 효율적인 기술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물론 아셨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FDA 디렉터 하시던 스콧 고틀립이라고 하는 이분 의사분이시고 산업계에 오래 계시다가 FDA 헤드를 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들 FDA 못한다. 전통적인 의료기기 심사 기준이 새로운 종류, 그러니까 특히 디지털 헬스든 뭐 AI든 이런 거를 심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특성을 인지를 해가지고서 양질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혁신을 장려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혁신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기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디지털 헬스 유닛이라고 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CDRH가 이제 원래 의료기기 인허가 하는 부서인데 그 중에 별도 조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 유닛을 2017년도 5월달에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프리설트 나왔을 때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질적입니다. 질적이고 양적인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전문가도 뽑고 뭐 재원도 확충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아마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EIR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텐데, 이게 스타트업이 전문가 모셔올 때 하는 일들인데, FTA가 어디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다가 전문가 어드바이저 모셔오려고 하면서 EIR을 규제기관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던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건 작년 말에 이제 그 링크드인에 여기 나중에 말씀드릴 바쿨 파텔이라고 하는 분이 디지털 헬스 유닛의 헤드분이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드바이저 뽑겠다고 실제 이런 그 현장에서 실무 경험 가지신 전문가들을 이제 모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이게 뭐 새로운 전담 부서이든 어디 뭐 그 새로운 사람을 뽑든 어드바이저를 모시든 다 돈이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FTA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년 4월 뉴스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의 예산으로 아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이제 아예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 전담 부서와 이게 예산이 다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F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바쿨 파텔이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 유닛 맡고 있는 그 헤드 분이시고요. 사실 그 스콧 고틀리 밑에서 뭔가 이제 FTA가 하고 있는 재미있는 일들은 다 이분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2016년도 발표를 제가 캡처한 것인데, 그 전부터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뭐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 가지고서 되게 많은 이제 규제 합리화 개선들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나온 것이 요즘에 특히 한국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프리서티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7월 말에 나온 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뭘 규제할 것인가? 원래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규제를 했지요. 뭐 우리가 그 MRI 기기를 만들었다. 그럼 MRI 기기를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SMD 소프트웨어 에서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기기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기가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 그 회사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규제의 근본적인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SMD가 보시면 하드웨어와는 다르게 일단은 리스크가 되게 덜 하고요. 뭐가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잦은 업데이트든 변화 같은 걸 이제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그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이면 변화하면 무조건 인허가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뭐 앱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인허가 새로 받아야 되느냐?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이 아닌 이 제조사 기반의 규제인데, 그러니까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러니까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잘 만들고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그 프리서티파이를 주게 되고서 그 회사가 만든 제 SMD는 그 출시 전 뭐 인허가 같은 걸 면제받거나 혹은 아주 간소화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해주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규제가 완화될 것 같고 되게 신기하고 아주 전향적인 것 같지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기존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임상시험해서 데이터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인허가 받아가지고서 이제 출시한다. 이게 이제 원래 그 과정인데, 이 프리설트를 받으면 일단 프리설트 받고 그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그냥 바로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롭게 들어간 것이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 같은 걸 가지고서 이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출시한 이후에 쭉 관리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이게 단계는 적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TPLC,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전주기로 관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 프리설트를 기업이 받는 것은 의료기기 만들기 전부터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출시한 이후에도 쭉, 그러니까 거의 영원히 모니터링을 받는 거죠. 출시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전주기로 이렇게 간다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2017년도 7월 달에 이게 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한 2달 뒤에 이제 9개 기업이 그 파일럿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중에 뭐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어가지고 뭐 대형 IT 기업이나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들, 제약사들이나 혹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 그리고 비영리 기관들까지 다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중에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페어 세라피릭스 그 디지털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17년도 9월달 얘기였었고 2018년 초에도 보면 이게 이제 이런 파일럿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공청회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산업계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워킹 모델 그러니까 0.2 버전, 그러니까 중간 그 완성되지 않은 워킹 모델 같은 걸 이제 계속 한 두세 번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8년도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프리설트를 기업에게 주겠다는 건 굉장히 좋게 보이는 팬시한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그 기업이 자격이 있을 거냐 없을 거라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여기 문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샌디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도 리얼월드 퍼포먼스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기기를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 수정, 업데이트할 경험과 역량이 있는 회사를 뽑겠다고 하고 있고 그걸 뭘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볼 거냐? 이게 컬처 오브 퀄리티 그리고 오가니제이션 엑설런스 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덕트 퀄리티, 패션 세이프티 이런 거 5개를 봐가지고서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출시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얼월드 퍼포먼스를 잘 분석할 메커니즘이든 경험이든 역량이 있는 기업인가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정성적인 데이터, 정성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기획하면 기골이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FDA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2018년도 워킹 모델 0.2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부분들인데 그 IMDRF라고 있습니다. 국제 이제 뭐 미국이든 한국도 최근에 가입을 했는데 국제 그 여러 국가들의 규제 기관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제 동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IMDRF인데 여기서 SAMD를 원래 이제 처음에 규정을 했었었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요 3x3 매트릭스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SAMD가 의료 결정에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뭐 치료 진단용인지 뭐 임상 관리 주도인지 뭐 정보 제공인지 이렇게 3가지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의료 상황 뭐 조건의 상태에 대해 가지고 크리티컬, 시리어스, 넌 시리어스 이렇게 나누게 돼 가지고 이게 이제 4가지죠.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요. 요거를 프리설트에서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아까 IMDRF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요 3가지, 요거는 마이너 체인지냐, 메이저 체인지냐, 새로운 프로덕트이냐 요 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기기에 대해 가지고서 마이너 체인지면 그냥 리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SAMD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체인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좀 그 리스크 낮은 거 이런 것들은 리뷰하지 않고 크리티컬한 거 뭐 진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스트림라인드 그러니까 좀 간소화된 리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프리설트가 있냐 없냐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L1, L2는 프리설트를 요거는 프리설트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입니다. 받은 기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건데 받아가지고 있으면 시리어스한 것들은 일단 리뷰를 안 하지는 않는데 스트림라인된 리뷰를 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L1, L2는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를 인허가 받아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냐 아닌 기업이냐로 구분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리뷰 안 하겠다. 요 어중간한 이런 정도에 돼 가지고서는 경험이 없는 초짜 기업이면 이제 스트림라인드 리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2018년도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시한 다음에도 영원히 고통받는 뭐 그런 건데 리얼월드 퍼포먼스 데이터를 3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리얼월드 헬스 데이터,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3가지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는 아직까지도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하겠다고 하는 원칙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2018년도 한 중순 얘기였었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규제를 새롭게 발표하게 되니까 여기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여기 뭐 10몇 페이지를 해서 12장에 걸친 질의를 했습니다. FDA에게. 근데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이 규제 변화이든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뭐 SAMD의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에 뭐 비용 문제, 재정적인 이슈들 이거 심사 누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이슈들을 제기를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올해로 넘어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드디어 1.0 버전의 워킹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프리설트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제 그 파일럿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업에게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그 평가하는 거를 Excellence Appraisal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약간 용두삼이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요. 결국에 이게 원래 드노보 패스웨이가 뭐 FDA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행기기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는 원래 이제 뭐 특히 저위험, 중위험 기기는 드노보 패스웨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QSR이라고 해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 프리설트의 엑셀런스 어프레이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FDA의 뭐 이야기였었고, 그래서 드노보 패스웨이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새로운 기존의 드노보 있던 거하고 프리설트를 드노보 베이스로 하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제 올해 2019년 한 해 동안 검증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그 규제, 그 레귤레토리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얘기 같은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은 새롭게 규제를 도입하게 되니까 이게 예를 들면 신약 개발할 때 컨트롤이고요. 이게 이제 뭐 표준 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새롭게 개발한 신약인데 이거 RCT 하면서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가,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용두삼이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모든 SMD에 대해 가지고 다 프리설트 적용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드노보에 대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냐. 실제 보면 이게 그 510K가 그 프레디킬이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선행기기가 있는 것은 510K로 가고, 드노보는 선행기기가 없으면 이제 가는 패스웨이인데, 드노보는 훨씬 수가 적습니다.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러프하게 보면 이렇다고 하는데, 510K는 3,000개 지원했고, 드노보는 30개 했으니까 1%인데, 야, 그럼 프리설트 그렇게 그 거창하게 얘기하더니 한 1%밖에 적용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 FDA는 이제 하여튼 뭐 요거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점차 확대하겠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1.0 버전이 올해 1월달에 나온 이후에 5월달에 이제 실제로 프리설트에 대해 가지고서 이 발렌터리 참여할 회사를 모집을 했는데. 요게 이제 나온 이후에 7월 달에 나온 게 뭐였냐고 하면은 실제 프리설트로 첫 번째 패스웨이를 타는 이제 그 사례가 나온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페와세라픽스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에 있는 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이 프리설트로 들어갔는데요. 이건 인썸니아를 치료하는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CBT이고요. 뭐 두 개의 RCT 통해 가지고서 불면증 같은 개선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을 이제 증명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여기 프리설트를 타가지고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한 게 뭐냐고 하면 이게 프리설트를 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그 프리서티피케이션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페와세라픽스가 프리설트를 받았나? 그 얘기는 아직까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좀 지금 심사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인공지능 얘기지만 이거만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아마 기자님도 오셨을 거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요거는 23andMe 아마 아실 텐데 유전 정보 DTC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그 DTC가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가지고서 병원이나 의사 거치지 않고 그 직접 이제 택배로 키트를 받거나 CVS 약국에 가서 오버 더 카운트로 이제 사가지고서 유전 정보 검사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한국은 보시면 2016년도 6월달에 12개 항목만 DTC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고, 유전자까지도 이제 아예 정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DTC를 논의 많이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마크로젠 등등이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들어갔지만 여전히 IRB 통과도 못 해가지고 여전히 못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3andMe도 이제 2013년도
11월 달에 이제 철퇴를 맞으면서 다 금지당했다가 엄청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 프리설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스콧 고틀립 국장이 자기들도 이제 처음으로 23andMe 같은 곳에 일을 하다가 많이 배웠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게 2017년도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실제 프리설트를 개인 유전 정보 분석에 대해 가지고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최초 한 번만 그 99% 이상의 그 분석적 정확성, 그 어널리티컬 밸리디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가 이런 분석을 잘할 수 있다는 역량을 검증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요거 네 가지 약간 리스크가 높은 예외적인 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이제 그 미리 그 인허가 미리 안 받고 그냥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 프리설트가 CMD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유전 정보 분석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점차 이제 한국과의 괴리는 커져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의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게 되면 FDA 방식이 사실은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조건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한국은 사실 이게 막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딱 만들어가지고 뭐 적용해버리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지금 2년 넘게 계속 그 파일럿도 해가고 워킹 모델도 업데이트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산업계 쪽에서의 우려는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전반적인 계획만 봤을 때는 규제가 완화되구나. 우리가 막 프리설트 받으면 아무거나 막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까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뭔가 좀 FDA 권한이 더 강화돼가지고 예를 들면 출시한 이후에도 엄청난 그 모니터링을 계속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설트를 받았다가 이게 이제 뭔가 요건을 계속 유지 못하면 뭐 프리설트를 뺏길 수도 있을 텐데 그때의 페널티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건 이제 올해 4월 달에 나온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거의 화이트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도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거의 토론을 해보자. FDA가 지금 이렇게 이런 그 변화 기술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디스커션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제 FDA가 아까 보여드린 장표인데 30개 정도가 인허가를 받아 있는데 모두가 어떻게 받았냐고 하면은 그 락킹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인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허가 받은 이후에 그 알고리즘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허용을 안 해주는 상태로 그러니까 고정된 상태로 이제 인허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트는 이제 동일한 인풋에 대해 가지고서는 인허가 받은 이후에 항상 동일한 아웃풋이 나와야만 된다는 게 락트의 알고리즘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강점이 계속 우리가 실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자주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로 더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알고리즘 나오면 그걸로 또 다르게 한 번 더 학습시킬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적응증을 우리가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원래는 디텍션인데 그걸 예측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등등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터러티브하고 오토노머스하고 어댑티브한 네이처를 원래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락킹되어 있는 알고리즘만 인허가 해가지고서는 이러한 기술의 그 포텐셜을 다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FDA가 어떻게 이거를 규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FDA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유지해야 된다. 뭐 그걸 이제 그게 고민인데요. 이게 그 인공지능 기반의 CMD의 변경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 1번은 그 퍼포먼스가 바뀌는 거. 예를 들면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더 추가해가지고 리트레이닝 시키면 뭐 정확도가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풋이 바뀐다.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통해 가지고도 학습을 시킨다. 예를 들면 뭐 이게 그 인허가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브랜드의 CT 스캐너로 학습시킨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B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예를 들면 심박수만 입력하다가 산소 포화도까지 이제 입력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인텐디드 유스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뭐 보시면 뭐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한 조건이나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혹은 대상 질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세 가지의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이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전주기적인 접근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FDA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리설트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일단은 독립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시면 이거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문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 GMP 같은 거를 하듯이 이게 인공지능이 돼가지고서 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라고 하는 걸 정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프리설트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Organizational Excellence, Culture of Quality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 GMLP를 어떻게 이게 줄 거냐 하는 것들은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정도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걸 이제 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인허가 이후에 변화하는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FDA 우리는 이거를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인데요. 그게 두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SPS라고 하는 게 있고, SMD Pre-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ACP Algorithm Change Protoco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프리마켓 리뷰를 할 때 요거를 기업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너네가 정의를 해가지고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요거는 SPS는 제조사가 향후에 예상하고 계획하는 출시 이후에 아까 세 가지 유형, 퍼포먼스든 인풋이든 인텐디드 유스의 변화를 미리 정의를 하는 것이고 ACP는 뭐냐고 하면은 그거를 여기 SPS에 정의된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너네가 컨트롤할 거냐를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APC는 보면 이게 데이터 매니지먼트든 리트레이닝이든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이런 것들 쫙 이것도 뭐 예시인데 일단은 이런 걸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처음에 인허가 할 때 같이 보겠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요 SPS와 ACP를 적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이게 SPS랑 ACP가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제 변화가 이제 있다고 칠 때 이때 이제 그러니까 그 새로운 510K가 필요한 변화인데 기존의 SPS랑 ACP의 그 범주 내에 있는 변화이냐 하면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다큐멘테이션만 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범주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물어보는 것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510K만 물어보는 것이고 요게 이제 SPS랑 ACP의 밖에 있는 거냐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밖에 있는 것이면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범주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것이면 다큐멘테이션 한다. 요 얘기이고요. 이거는 그냥 510K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 SPS, ACP 밖에 있는 것이었을 경우에는 이제 인텐디드 유스를 한 번 더 봅니다. 그럼 인텐디드 유스가 바뀌냐? 그러면 이제 프리마켓 리뷰를 해야 되고 안 바뀌면 요 패스를 타게 되는데 요 경우는 이제 포커스드 FDA 리뷰를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SPS와 ACP 자체를 다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어가지고 이런 이제 디시전 트리를 따라서 기업이 정의했던 SPS와 ACP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할 건지 포커스 리뷰를 할 건지 FDA 프리마켓 리뷰를 새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FDA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 프리설트 나왔던 사실 그 내용과 비슷한데 이 투명성과 리얼월드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변경 유형에 대해 가지고서 중환자 ICU의 SMD인데 어떻게 바뀌느냐 몇 가지 유형별로 해가지고서 얘들은 이제 다큐멘테이션 한다. 혹은 프리마켓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예시입니다. 이거 이제 넘어가고요. 그럼 한국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식약처의 첨단 의료 계획과에서 사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하는 데 관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2개까지 내어왔고요. 제가 아까 바쿨 파텔 미국에 만나가지고 프리설트 간 나왔을 때 제가 막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야 우리 제가 심평원 자문위원인데, 야 우리 한국의 KFDA에서 우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만들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사실 실제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읽어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다 구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공지능들이 인허가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4월달에 지금 개선한 것도 샘디에 대해 가지고서는 탐색적 임상 시험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허가 임상만큼 이런 자료 아주 자세하게 요구 안 하시고 뭐 GMP 제출 면제하는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고, 이건 방향성인데 뭐 다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샘디,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샘디인데요. 그래서 그 샘디의 임상 시험 계획은 미리 승인받는 걸 면제하겠다. 원래는 시각처상 승인 받아야 하는데 IRB 통과하면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특히 뭐 샘디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전향적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만 인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전향적뿐만이 아니고 후향적 임상 자료도 인정하겠다. 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그러니까 반려는 안 된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지금 2개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다 영상에 대해 가지고만 해왔는데, 생체 정보, 뭐 EKG든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내용을 확대하고 지침 제시하겠다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신규로 이제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시각처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시각처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결국에 수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심평원 내과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영상의학과의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서만 지금 수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심평원에서 대한영상의학회에 이제 연구를 주셔가지고 영상학회에서 이제 주신 논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면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기술을 평가할 것이냐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AI가 기존 급여, 비급여 검사에서 제공하던 진단 정보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새로운 진단 정보를 제공하느냐로 이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나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도 공개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벨 오브 에비던스,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니컬 임팩트가 중요한데, 뭐 클리니컬 임팩트 뭘로 보여줄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레벨 오브 에비던스를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벨 1은 효율성 향상이죠.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인공지능 보조 받으면 단위 시간당 환자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게 레벨 1이고, 레벨 2는 단순히 정확성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ROC 커브 좋아진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고요. 레벨 3는 이제 실제 환자의 아웃컴이 개선된다. 이거를 이제 치료 효과 향상이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고, 레벨 4는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보시면 협의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산업계나 시민단체나 뭐 의료계나 보시면 다 어디부터 수가를 줄 건지가 다 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사회적 합의든 이런 게 필요한 뭐 시점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어디부터, 예를 들면 이제 산업계에서는 레벨 2도 조금 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시민단체는 레벨 4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후에 이제 병리과 인공지능으로 다시 논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는 관여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되어 있는 것들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것도 사실 문서에 있는데, 수가를 줄까 말까, 주느냐 안 주느냐도 문제이고, 사실 얼마를 주느냐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또 어떻게 줄 거냐도 또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주로 가산수가의 형식으로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MRI 분석 판독할 때에도 다른 과 쌤이 보시는 것보다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보면 또 수가를 좀 더 주거든요. 가산수가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좀 더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시간 한 3분 오버 했는데요. 서머리를 좀 해보게 되면, 이 전반적인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샘디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으로 의료기기 자체가 그 범주가 바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규제 질도 유지하고 명확한 규제, 일관적인 규제, 효율적인 규제, 그리고 환자한테 적시에 전달되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뭐 인공지능을 포함한 샌디 때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FCA는 그 프리설트로 대변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여전히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아주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과정에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한국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규제 혁신을 결국에 추진할 사람과 부서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인 전담 부서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이런 변화를 사실 뭐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식약처든 심평원이든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수가 관련 고민도 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몇 가지 제언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자분들 오셨으면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속성에 맞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요. 규제 개선과 합리화가 필요한데, 특히 샌디에 맞는 샌디의 특성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 보시면 사실 심평원도 그러한데, 아까 영상학과 하나 하고 이제 병리과 하고 아마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과 하실 텐데 다 건 바이 건으로 대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 이전 발표 나왔지만 전체 이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한 이해를 가지고, 그게 샌디로부터 FCA는 약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한국은 밑에서부터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고, 특히 우리도 보시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조사 중심의 규제를 또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샌디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리고 수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의료기 혁신법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샌디는 안전한데, 그 경우에는 그 선진의 후평가 같은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후평가를 할 때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제가 식약처에서도 많이 말씀 사실 드린 것인데, 식약처의 전문성과 전문성에 대해 가지고 양적 질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 유닛 만들었듯이 전담 부서도 만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첨단 의료기기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몇 명 담당하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 뭐 다 포함해서 2명이 하시거든요. 2명이 모든 거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 가지고 더 많은 분도, 그러니까 양도 더 많이 뽑으셔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 의료기기에 전문성 있는 분도 뽑으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그걸 하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식약처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 두 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맨날 밤새면서 하고 계신데, 결국에 사람 뽑으려면 식약처의 더 윗선과 다른 부서, 관계 부처들의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뽑고, 그러니까 티오 만들고 돈 받는 것이 보면 결국에 행안부나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어가지고, 이런 식약처뿐만이 아니고 관계 부처들도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 보면은 뭐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 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회적 합의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 말하고 있으면 결국에 뭐 정부이든 뭐 복지부이든 뭐 더 윗선이든 이게 어떤 거버넌스를, 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 밀어붙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결국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이제 정부 쪽에서 이 스탠스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오버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 나라의 의료 산업의 수준을 그 나라의 의료 규제 수준이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환자의 베네핏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